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우리 앞강의에 이어서 요번 강의는 이제 몽골 제국과 명시기의 국제 질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영상에서는 몽골 제국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몽골 제국까지는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점심을 먹고 났더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상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23쪽 몽골 제국인데, 자,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목에 있다시피 일원적 국제 질서를 구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예요. 그래서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제국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겠죠. 물론 외울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몽골 제국의 크기예요. 물론 이게 전체가 한 나라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오고타이 칸이 죽고 나서 뭐 네 개의 칸국으로 분리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몽골 제국이 뚝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교황의 사절 이런 사람들도 오고 뭐 프랑스 국왕의 사절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동서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서 괄호 1. 몽골 제국. 몽골어로 하면 예케 몽골 울루스예요. 예케 대 몽골 울루스 제국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테무친이라는 사람이에요. 테무친. 자, 테무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조금 유년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본인의 뭐 치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든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리더십도 보여주고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몽골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몽골족 내부에서 가장 유명해지면서 이제 몽골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칸을 뽑는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뭐로 추대된다? 바로 칭기즈 칸으로 추대가 돼요. 칭기즈 칸.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가 돼요. 자, 그래서 태무진 바로 이 칭기스 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몽골 제국이 왜 이렇게 강할까? 얼마나 강하면 유럽 애들조차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보면은 바로 요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제도냐면 바로 천호 백호제예요. 천호 백호제. 여기서 말하는 호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 몇 호,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를 말해요. 그래서 한 집을 말하는데 그래서 1500호제는 뭐냐면 100호, 100집 기준으로 뭐 군사를 몇 명 뽑는다. 그다음에 1000호, 1000집 기준으로 군사를 몇 명 뽑는다. 해서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연계된 게 바로 1500호제예요. 그리고 이 천호 백호를 다스리는 뭐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들을 친위부대로 편성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 과정 보면 기억 보면 중국의 서북 쪽에 있던 서하 그리고 화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금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로 호령하던 호라즘 제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팬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나 호라즘 제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 쪽에서 먼저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뭔가 이제 선물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 호라즘 제국의 영주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선물이 탐이 나서 몽골 사신을 몰래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 싸우게 돼요. 물론 몽골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몽골이 어디를 돈줄인 비단길을 장악하게 돼요. 비단길.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면 되겠죠? 비단길. 자, 그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 보면
남쪽으로는 어디? 인도, 인더스 강유역, 인도.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러시아 남쪽까지,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의 무슨 길도 장악했다? 바로 초원길도 장악하게 돼요. 초원길.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래 동양하고 서양이 교류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자, 중국을 기점으로 봤을 때 가장 위에가 바로 초원길이에요. 가장 위에 초원길.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옛날부터 쓰던 게 초원길. 그다음에 우리의 장건 씨가 개척한 비단길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미 이때 중국을 다 장악하지도 않았던 이때 뭐 두 개의 길, 초원길하고 비단길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바닷길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동아시아의 정복이요.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무력에 의해서 정복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기억 보면 유목민 세계를 통합해요. 그래서 서하고 금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돼요. 완전히 뿌리째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니은 보면 농경민 세계 정복인데,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아요. 여기 뭐 끝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고 대신에 원나라의 사위 국가, 원나라의 사위 국가로 전락하지만 망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서남 쪽에 있던 대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강남 지역을 다스리던 누구 남송도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섬나라인 일본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몽골 애들이 왜 일본을 건드렸을까? 배를 타본 적도 없는데 조금 멍청한 짓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일본을 총 두 차례 공격하게 돼요. 쿠빌라이 칸이 두 차례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모두 다 공교롭게도 태풍으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마다 일본에 엄청 큰 태풍이 오고, 그다음 몽골 애들이 와사삭 이렇게 되면서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때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신풍이라고 해요. 신의 바람. 요걸 일본말로 하면 카미카제겠죠. 카미카제, 가미가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베트남도 세 차례 공격하게 되는데, 베트남을 공격했을 때 이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베트남 쩌낭조를 열게 되는 쩐흥다오라는 사람이에요. 쩐흥다오. 그래서 원래 우리 교과서에는 베트남사가 지금은 잘려 있지만 이 쩌능다오 정도는 몽골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꼭 알아두세요. 쩌능다오. 뭐 격장사, 장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글도 쓰고, 그다음에 항전을 주장하고 실제로 원나라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선 굉장한 영웅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리 계속 몽골 제국 보다가 쭉 내려오면 원나라의 성립과 통치 이렇게 나와요. 원나라의 성립과 통치. 자,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자, 칭기즈칸은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의심받고 있었어요. 왜 의심받냐면 칭기스칸의 첫째 아내가 칭기스칸이 이제 힘이 약할 때 다른 부족한테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잡혀갔다 돌아와서 낳은 아이가 바로 첫째 아들인 이름이 주치라고 해요. 주치. 주치였는데 뜻도 나그네예요. 주치라는 뜻이. 자, 그래서 이 주치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칭기스칸의 혈통이 아니고 저 다른 부족의 놈들이 이제 와이프한테 험한 짓을 해서 그래서 낳은 애가 저 쥐치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었고, 칭기즈칸 역시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은 뭐 차가타이, 셋째 아들은 오고타이, 그다음에 넷째 아들 뭐 툴루이, 이런 애들 여러 애들을 낳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아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장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첫째 아들이 너무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칸에 즉위 하는데 오고타이가 또 죽고 나서 오고타이가 죽고 나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바로 아까 봤던 아들들, 주치 아들들, 차가타이 아들들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반란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한 개였던 몽골 제국이 총 4개로 분할이 돼요. 4개로 분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쪼개지냐면 뭐 주치 간국, 차가타이 간국, 오고타이 간국, 그다음에 마지막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세우는 원나라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돼요. 쿠빌라이 칸 역시 저기 뭐야 아까 봤던 쿠릴타이에서 실제로 칸으로 추대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을 싫어했던 애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릭부케라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그 녀석 진압하면서 이리저리 쿠빌라이 칸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내가 몽골 제국을 다 다스릴 수는 없고 이렇게 4개로 쪼개서 가자. 나는 중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몽골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 원나라예요. 원나라. 자, 그래서 원나라 여기 1번에는 당연히 누구 동그라미 별표해야겠죠?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 자,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도였던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에서 수도를 어디로 바꾸냐면 바로 대도,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대도로 천도하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대도. 그다음에 국호를 중국식 국호인 원으로 고치게 돼요. 원. 근데 아예 중국식은 아닌 게 이 전 시기까지만 해도 송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한 글자이긴 하지만 그게 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지명에서 따온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약간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으뜸 원자를 써서 원나라. 뒤에 오는 거 밝은 명자 써서 명나라. 그 뒤에는 푸를 청자 써서 청나라.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 수도를 어디로? 대도, 베이징으로 그다음에 국호를 원으로 고쳤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정복지의 통치예요. 원나라긴 해도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중국만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 개의 행성 행성은 원나라의 지방 행정 단위예요. 그래서 행성이 설치된다라는 것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에도 뭐가 정동 행성이 설치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서 감독관인 다루가치라는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감독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뭐 뒤에 치자 붙는 거, 뭐 양아치 이런 거, 벼슬아치, 다루가치 이런 거는 몽골 말에서 왔다라는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면 좋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게 요거예요. 몽골 지상주의예요. 몽골 지상주의. 다른 말로 하면 몽골 제일주의예요. 제일주의. 이게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 적용됐던 원나라에서 적용된 이제 신분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요 표대로 보면 먼저 지배층에서 가장 높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던 건 바로 다름 아니라 몽골인이겠죠. 몽골인 당연해요. 자, 그래서 몽골인이 1등 신분이 되고 1등 예외가 1등, 1등.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애가 바로 생목인이에요. 생목인. 옛날에는 생목, 눈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이슬람 계통, 뭐 서양 계통 그런 애들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게 눈 색깔 다른 게 아니고 약간 외국인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목인 중에. 그래서 얘네가 2등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재정을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재정을 운영하던 애들. 당시에 이슬람 상인들의 어떤 사업 수완이나 그다음에 뭐 자본 그다음에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인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한족들 중국인들한테 맡기긴 조금 뭐해서 생목인들한테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입장인데 자, 여기를 보면 특이한 게 금나라 출신의 한족과 남송 출신의 한족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한테 바로 항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등에 놔주는 거고 남송은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거의 노예처럼 취급하려고 4등에 배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금나라 지배 한인을 우리는 보통 그냥 한인이라 그래요. 금나라 출신들의 한족을 한인, 얘네가 3등. 그나마 평민답고. 자, 마지막 남송 출신의 한족들을 우리는 남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4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 제도를 운영하게 돼요. 실제로 차별도 굉장히 많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원성립의 의의 이런 건 됐고 5번 봅시다. 영향이에요. 원나라가 주변 국가를 굉장히 많이 침략하게 돼요. 일본도 툭툭 몇 번 찔러보고 대월도 찔러보고 거의 다 쿠빌라이가 찔러요. 고려 역시도 막판에는 쿠빌라이였고 물론 칸이 되기 전이지만 자, 그래서 원나라가 주변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뭐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별표. 민족의식이 발달하게 돼요. 민족의식.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고려예요. 고려. 자, 고려 보면 이때부터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의식이 등장해요.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의식.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이제 단군이 뭐 우리 민족의 시조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고려 후기에 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단군이 우리 민족의 뿌리다라는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처럼 첫머리가 단군으로 시작돼요. 단군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몽골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규합할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구심점으로 단군을 주목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옆에 우리가 아는 거겠죠.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나 그다음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편찬이 돼요.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대월 다이비엣 베트남이죠. 자, 대월에서도 아까 봤듯이 쩌능다오가 세 차례 침략을 막아내면서 민족 의식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는데 높아지는데 자, 그래서 처음 나올 거는 쯔놈 문학이에요. 쯔놈 문학. 쯔놈 문학은 이제 베트남어가 아마 쯔노머일 거예요. 쯔노머. 자, 근데 그걸로 쓴 문학이 유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역사책에 빠지면 아쉽죠. 왜냐면 승리한 걸 기록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대월사기예요. 대월사기.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일본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두 차례나 다 막아냈어요. 뭐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자, 근데 그 태풍을 뭐라고 부른다? 신풍, 카미카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몽골의 침입을 막으면서 아, 신풍, 신이 우리를 수호해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성장하면서 바로 신국의식, 신이 보호해주는 나라. 라는 생각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족의식이 발달했다. 이런 거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원나라, 몽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파트예요. 교역망의 통합과 다양성의 확대인데 이 지도에서 보이듯이 몽골 제국이 비록 나눠져 있어도 통행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동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상인들이 실제로 넘어온다든가 아니면 여행가 이분 바투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올 정도로 굉장히 동서 교류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동서 문물이 서로 전파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건 뭐 때문에 이렇게 동서교류가 잘 됐는가 그 이유들 하고 그 결과물을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이처럼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동그라미 별표 역참이에요. 역참. 역참은 지금의 휴게소 떠올리면 돼요. 휴게소 고속도로 가다가 핫도그 하나 사 먹고 감자 하나 사 먹고 뭐 그런데 자, 그래서 역참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휴게소하고 살짝 다른 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 간단하게 뭐 숙박 시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말이 있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휴게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가지만 이때는 말을 바깥 타고 가야 돼요. 왜냐면 말도 뭐 하루 이틀
타면 괜찮겠지만 뭐 10일, 20일 이렇게 타면 말도 죽어요. 말 깨갱하고 죽으니까. 자, 말을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말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있어요. 맛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역참은 누가 사용할 수 있었냐면 바로 통행증. 요거 몽골 말로 파이자라고 해요. 패자, 파이자, 파이자라고 하는데 통행증을 지닌 관리나 사절이 이용해요. 통행증을 지닌. 통행증 없으면은 뭐가지 날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되는데 규모를 보면 자, 요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설치되냐면 바로 수도인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해서 30km 간격으로 쭉 설치가 되고 원나라 안에만 1,500개니까 아마 몽골 전체 하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역참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효과 당연히 외워야겠죠. 효과 보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제국의 전 지역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해 줘요. 굉장히 빠르게 전 지역을 빠르게 연결 빠르게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정복지를 어떻게 원활하게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복지에서 뭐 반란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뭐 명령을 내릴 때 역참 통해서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몽골 제국 시기의 동서교류가 활발해진 배경 첫 번째는 역참이었고 역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역망의 통합이에요. 몽골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교역망이 하나 둘 통합되기 시작해요. 통합.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초원길, 비단길 등 동서를 잇는 시장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결돼요. 기존 같으면 이 넓은 국가 안에 너무 여러 개의 국가, 넓은 영역 안에 여러 개의 국가가 있어서 사실상 여기를 안전하게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중간에 뭐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몽골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결해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드디어 뭐도 바닷길도 장악하게 돼요. 바닷길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크게 세 개의 길, 초원길, 비단길, 그다음에 바닷길 모든 길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볼 건 뭐냐면 이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인데 바로 시박사라는 기구예요. 시박사. 자, 그래서 시박사가 어떤 걸 관리하냐면 뭐 항저우, 치안저우 이거 중국 남쪽의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항해하는 무역선을 관리하던 기구가 시박사예요. 시박사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시박사. 자,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4번 교역망의 통합이에요. 교역망의 통합.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 뭐 역참도 있고 그다음에 동서를 잇는 뭐 안정적인 연결, 그다음에 바닷길 장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역망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3세기 취안저우 여기 있어요. 취안저우 여기. 취안저우를 중심으로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뭐와 연결된다?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이 돼. 그래서 요 근처 동아시아에 있던 동아시아 교역망이 어디? 인도양 여기겠죠? 인도 있는데 델리. 자, 그래서 지금은 동아시아 인도양이 이렇게 묶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인도양 교역망하고 또 뭐가 연결돼? 아라비아 상인의 교역망과 바로 유럽에 있는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작은 동아시아 교역망.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고 인도양 교역망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아라비아 교역망 그리고 지중해 교역망까지. 그래서 사실 동서 교역망이 완전히 거의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동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양하고 서양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 국가들이 원나라에 와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바로 공용화폐예요. 공용화폐. 원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왜냐면은 뭐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무게도 무겁거니와 중간에 탈취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특히나 지폐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괄호 3 단일화폐의 유통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래서 원나라가 발행하게 되는 게 교초라는 지폐예요. 교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송나라 때는 뭐 교자, 회자 이런 지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나라 때 나온 건 교초예요. 교초. 그래서 요거 역시 누구? 쿠빌라이 칸이 발행했던 지폐다.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 지폐라는 사실. 자, 그다음에 의는 뭐냐면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공통화폐였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화폐였다. 그리고 여기 유라시아 전역에 유통되었다. 이런 것들이 의의겠네요. 자, 그다음에 괄호 4번 원나라의 관용적 태도와 동서 교류예요. 사실 원나라가 이렇게 크고 몽골이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뭐 안전하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이렇다 한들 원나라에서 어떤 굉장히 제한적인 조치나 제조들이 있었다면 사실은 동서 교류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원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관용적. 그러니까 관용적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당나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딱히 터치하는 게 없어요. 터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티베트 불교도 수용하고 그다음에 뭐 파스파 문자 이게 자기들 문자 아니에요 원래 파스파 문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온갖 종교 뭐 경교가 아마 기독교 일파일 거예요. 네스토리우스파인데 경교 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외래 종교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동그라미 2번. 실제 동서교류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보면 우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부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뭐냐면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에요. 화약, 인쇄술, 나침반. 물론 세 가지다 보통은 이제 송대에 꽃 피웠던 기술들인데 이제 요 시기에 화약, 인쇄술, 나침반 요런 것들이 요 시기에 서양으로 넘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서양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요. 화약이 전해지면서 기존에 이제 유럽에서 유행했던 기사들은 모두 몰락하고 이제 화약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술이 넘어가면서 이제 서양에서 뭐가 나올까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구약성서 이런 거 인쇄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옆에 보면 나침반 보이죠? 나침반을 가지고 유럽 애들이 뭐를 해요? 대항해 시대를 열게 돼요. 그래서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뭐 그다음에 인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 세 개, 동양에서 개발됐던 이 세 가지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서양사를 뒤바꿔 놓게 된다. 그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서양에서 넘어오는 것. 대개는 유럽이 아니고 이슬람 쪽인데 천문학, 역법 다 요거 천문학이에요. 그다음에 뭐 수학, 아라비아 숫자 0 이런 거. 그다음에 지도학, 지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결과 동그라미 3번 동서교류의 영향에서 우리가 볼 건 요거예요.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달력인 바로 수시력이라는 달력이에요. 수시력. 그래서 기존에 쓰던 달력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뭐야 이슬람 쪽에서 유행하던 아랍에서 유행하던 회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그거 두 개 섞어서 만든 걸 거예요. 수시력. 그다음에 뭐 조선에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수시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교류, 활발한 동서교류와 그다음에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몽골 제국 중에 하나였던 원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원인 보면 14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혼란해져요. 뭐 왕위계승에 문제가 생겼다. 옛날에 사극 기황후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어떻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왕실의 사치와 낭비요. 돈을 진짜 물 쓰듯이 써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엄청 일어나고 아주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해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됐고 또 하나 바로 교초난발이에요. 지폐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현물 가치가 높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교초난발. 자, 그래서 그 결과 첫 번째 터지는 사건이 밑줄치자 백령교회난이에요. 백령교. 백령교는 남송 시대에 생겨났던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완전 사이비인데. 자, 근데 사이비 종교가 항상 뭉치면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백령교회 난 백령교도들이 뭐 황제가 행차할 때 습격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얘네는 나중에 또 나와요. 백령교회들 지긋지긋하지. 자, 근데 원나라를 실질적으로 멸망에 몰아넣었던 건 바로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 빨간 두건을 쓴 도적대인데 이 홍건적들이 주로 이제 한족 출신이에요. 옛날에 가장 핍박받던 한족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 홍건족들이 각지에서 터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장사성이나 진우량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원장. 주원장은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가 홍건적에 가담했고 또 어쩌다가 홍건적의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엄청 잔인해요. 다 죽이니까 나중에 뭐 그건 넘어가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세력을 확대하고 난징 지금의 난징이에요. 남경 그래서 여기 강남 지역의 난징을 수도로 해서 드디어 뭐가 건국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나라가 건국되게 돼요. 그래서 주원장이 왜 맨 처음에 난징을 수도로 했냐면 자기 근거지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하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 수도가 지금의 베이징 북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난징이에요. 난징. 자, 그래서 난징에서 건국한 다음에 이 명나라가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하자 이제 원나라 황제가 뭐 북방으로 도피하는데 도피해서 좀 있다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몽골 제국을 봤어요. 몽골 제국 중요한 게 꽤 많았는데 요거 잘 읽어보시고 특히나 요거 화약 인쇄술 나침반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서교류가 활성화됐는가 그다음에 요거 민족의식 발달의 결과 나온 거 요런 것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